여러분은 2637조 원의 재산과 50억 살의 인생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형님의 비공식 추정 재산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적색 거성이 돼서 지구를 집어삼킬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세계 인구가 2023년 올해 드디어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80억 명에게 다 한다 해도 단 한 명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난두다. 빈살만 형님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노화 치료 연구에 내놓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자연이 정해준 우리의 수명은 왜 유한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노화 극복에 집착할까요? 이 점에 대해선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의 견해가 유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는 스스로의 복제와 전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복사한 생존 기계인 나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해서 더 멀리 전달하려는 거고요. 그와는 상충되지만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DNA의 생존 전략이 바로 노화를 통한 세대 교체입니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노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랑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최신 과학에서 보는 노화의 원인은 크게 나눠서 분자 단위, 세포 단위, 시스템 단위로 압축됩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연코 분자 단위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입니다. 20억 년 전 우리는 모두 대장균 같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원핵 생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간단한 형태는 내부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원형의 DNA 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DNA를 핵막 안에 보관하는 진핵세포로 된 아메바 같은 원시 진핵 생물이 우연히 미토콘드리아를 삼켰는데 소화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생물학계의 빅뱅으로 비유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생김으로써 고등생물로의 진화 가능성이 생겼고 산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적혈구가 가져온 산소와 소화로 인해 흡수된 양분을 결합해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바로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세포 한 공장도 산화작용 뒤에 오염물질을 내뱉는데요. 그게 그 유명한 활성산소입니다. 철이 오래되면 녹이 스는 것도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할 때 체내에 들어온 산소의 2~3% 정도는 적혈구의 운반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완전히 산화하지 못해 불안정해진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원자를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르는데 짝을 짓지 못한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다른 원소들과 쉽게 그리고 빠르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활성산소는 이미 잘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 사이로 다가가 그 결합을 끊고 안정된 원소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 때문에 짝을 잃은 다른 원자들도 불안정해지며 이는 곧 세포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고등생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세포 내 미생물인 미토콘드리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 협력의 부산물인 활성산소는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아이러니이자 패러독스인 부분입니다. 그럼 활성산소만 없애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이르윈 프리도비치와 조 맥코드는 1968년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효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소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의도적으로 노화를 막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양면이 있다는 말처럼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 산화를 일으킨다는 점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면역체계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백혈구도 활성산소를 만들어 병균을 공격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결합함으로써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항암제도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고 장내에 세균이 침입하면 디옥스란 효소도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균을 없앱니다. 활성산소는 이렇게 살균 작용과 면역력을 높이는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다인주의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노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알려진 책인
이기적 유전자에서 4명의 진화생물학자의 연구 결과를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중 한 명인 존 메이너드 스미스가 제시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룹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어떤 전략을 채택할 때 다른 대체 전략이 능가할 수 없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어떤 개체의 생존 전략이 최상인지 아닌지는 다른 개체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략은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메커니즘에 해당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이 ESS를 설명할 때 매와 비둘기 게임을 예로 듭니다. 매는 모든 상황에서 전력으로 싸우고 비둘기는 최대한 싸움을 피하거나 타협합니다. 얼핏 보면 항상 적극적인 매가 더 유리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 매의 수가 많아지면 매끼리 만날 확률 또한 올라가 마주칠 때마다 싸우기 때문에 같이 큰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선 타협으로 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비둘기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비둘기가 많아지면 서로 간을 보는 비둘기들 사이에서 호전적인 매가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와 비둘기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 상태 ESS입니다. 핵심은 매와 비둘기 중 어느 쪽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는 주변의 매와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그럼 매 혹은 비둘기만 100%인 경우에는 ESS가 될 수 없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매만 있는 상황에서는 비둘기 성향의 돌연변이 매가 나타나 막대한 이득을 얻으며 수를 늘릴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서 적절하게 섞여야만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새롭고 다양한 개체가 끊임없이 피고 또 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도킨스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게 바로 노화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그럼 영원히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과학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영화적인 상상은 가능합니다.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상상입니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름부터 예스러운 존 올드맨입니다. 그는 지방대학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대학은 유능한 그에게 종신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제안도 거절하고 돌연 이사를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동료 교수들이 이별 파티를 해줍니다. 이때 올드맨은 갑자기 자신이 14,000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크로마뇽인이라는 소리인데요. 각 분야 전문가인 동료 교수들은 처음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자기 분야에서 올드맨을 논파하기 위해 마구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올드맨은 막힘없이 대답했고 급기야 그가 자신이 부처의 가르침을 중동에 전하려다 본의 아니게 예수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동료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올드맨을 논파할 수 없는 상황에 동료 모두들 괴로워하자 올드맨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영화는 끝까지 그가 진짜로 크로마뇽인인지 밝히지 않고 강한 의심만 남기고 끝납니다. 철학의 일각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근거 없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올드맨이 혼자 경험한 지식을 타인과 나눌 수 없을 때 올드맨의 지식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올드맨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유물로 보이겠지만 자신에겐 일상이었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물건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수없이도 봐왔기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고 말이죠. 바로 이게 영원한 삶을 사는 느낌일까요? 물론 평화롭게 모두가 같이 늙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일시에 불로불사를 얻지 않는 한 불균형 분배에 따른 지위차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가타카, 인타임, 이퀄리브리엄 같은 영화가 그런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프로머스 1편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2편은 제목만 같은 아예 다른 영화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1편만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화의 기원과 진화적 관점에서 당연한 결과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 언급한 알면 사랑한다는 말은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그 말이 조금은 와닿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최재천 교수님은 당신의 저서 다윈 지능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서구권에선 1998년에 나온 책 1000년 동안 인류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 1000명에서 말하는 리스트에서 다윈이 7위를 할 만큼 진화론은 과학이란 하나의 학문에 국한하지 않는 논리적 사고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이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쓸모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